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2외고사 대비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크기 측정, 에라토스테네스 가정부터 나오는데요.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역이다. 그리고 햇빛은 평행하게 지구로 들어온다라는 두 가정이 있어야지만 이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시에네 지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A, B 지역이 있었는데, A 지역은 하진날, 둘 다 하진날이에요. 하진날이 해가 가장 높을 때인데, A 지역은 하진날에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요. 같은 날이라도 B 지역에서는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걸 통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려고 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 중에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의 각도를 그림자 끝과 막대가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고요. 그리고 피자 한 조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두 평행한 햇빛의 억각으로 세타라는 각도를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각도와 같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원에서 피자 한 조각이 만드는 호의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비율을 통해서 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구 크기를 측정했거든요. 그 식을 써보면 이만한 각도 중심각에서 이 정도의 호의 길이를 얻었다면 360도라는 전체 각도 한 바퀴를 돌면은 둘레가 나오겠죠? 그죠? 이 둘레로 해서 지구 둘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례식을. 이러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러한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거냐면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공식입니다. 지금 세타라는 곳에서 L이라는 길이의 호의 길이를 얻었다면 중심각이 2배로 늘어나서 여기도 세타 전체가 2세타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도 2배가 늘어난 2L이 얻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공식을 통해서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지기에 비례한다라는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도와 위도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인데요. 아까 위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었잖아요. 이거와 동일하게 이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70,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172도라는 경도가 있어요. 동일한 경도에 있는 기역과 니은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동일한 경도에 있고요. 기역과 니은의 위도가 37.5도, 35.1도예요. 그러면은 위도 차이가 37.5 빼기 35.1을 하면은 2.4도가 되겠네요. 맞죠? 2.4도라는 위도 차이가 생기고요. 이러한 걸로 비례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두 지역의 거리가 필요한데 280km라고 주어졌네요. 자, 2.4도라는 녀석은 280km라는 거리를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를 360도 돌렸을 때는 지구 둘레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은 뭐냐면 360도와 2.4도의 비율은 지구 둘레와 280km 또는 지구 둘레를 2πr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작은 거 작은 길이, 큰 각도 큰 길이, 맞죠? 아니면 여기서 큰 각도 작은 각도 큰 길이 작은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비례식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지구 자전입니다. 지구 자전으로 생기는 현상. 천체의 일주운동. 천체는 하늘에 떠 있는 물체인데 일반적으로 해, 달, 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나타내는 겉보기 운동을 지구의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겉보기라는 것은 지구가 도는데 해와 달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천체 운동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요. 이거를 하늘의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밤하늘에서 동쪽 하늘을 보면요. 별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쪽 하늘에서는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 지나간 별들이 서쪽 하늘에서 오른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북쪽 하늘은 북극성이 존재하고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선생님이 밤하늘을 제시를 하면은 그쪽 밤하늘이 어느 밤하늘인지 북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알아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뭐 오른쪽으로 진다, 지나간다, 떠오른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 공전. 자, 지구 공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천구죠. 천구. 하늘을 말하는데요. 이 가상의 하늘을 천구라고 하는데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해요. 황도. 황도. 그 황도 주변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별자리, 이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황도와 황도 12궁을 나타낸 겁니다. 지구 공전은 1년에 한 번을 합니다. 주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의 연주 운동이에요. 연주는 1년을 주기로 하는 운동입니다. 아까 일주 운동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이었고요. 태양의 공전은 일주가 아닌 연주 운동. 다시 할게요. 지구의 공전은 태양의 연주 운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 기역번에 지구가 위치해 있으면요. 태양 뒤편에 있는 별자리들은 너무 밝아서 태양이 떠 있을 때 안 보이고요. 태양 뒤편에 있는 태양이 졌을 때 요렇게 별자리들은 밤하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위치가 다시 니은으로 바뀌게 되면 태양 뒤편에 있는 사자자리는 보이지 않고 태양이 졌을 때 그리고 뜨기 직전까지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보게 돼요.
아까는 여기 오른쪽 별자리가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사자자리가 안 보이게 되네요. 이렇게 지구가 위치를 바꾸면서 그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게 지구 공전의 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구 공전으로 계절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태양이 리을의 위치에 있다. 리을의 위치에 있다. 여기 지구가 리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태양의 뒤편에 있는 별자리는 물병자리 볼 수 없고요.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사자자리는 밤하늘에 12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쪽 하늘에서. 그죠? 그래서 볼 수 없는 자리와 잘 보이는 별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달의 위상 변화. 이쪽에서는 노란색으로 달을 표현하기 더 편할 것 같아서 노란색에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태양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치고 있으면 지금 여기 달을 보시면 연하게 색칠되어 있는 게 밝은 부분이고요. 아직은 노란색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밝은 부분이고 여기가 어두운 부분입니다. 지구에서는 밝은 부분만 보이겠죠. 그리고 지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역번에 이렇게 위치하면요, 여기만 보입니다. 여기만. 뒷면은 볼 수 없고, 이게 그려보면요, 기역번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밝은 상현달이에요. 선생님이 시험에서 제시할 때는 이렇게 그려진 부분만 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까만색 펜을 보통 사용하니까 이렇게 해서 밝은 부분을 놔두고 어두운 부분을 까맣게 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밝은 부분만 색칠을 해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은 이제 보름달이죠. 보름달. 자, 보름달은 달이 둥그렇게 보이는 달이겠죠. 다른 말로는 망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얀달. 하얀달은 상현달과 다르게 여기 디귿의 위치에서 이쪽만 밝은데 얘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이 이렇게 밝아요. 달의 왼쪽이 밝은 거를 하얀달, 오른쪽이 밝은 것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자, 리을로 오면은 금음달인데요. 이렇게 요 일부분만 보이고요. 이 일부분을 그릴 때는 금음달은 상현달 다음이기 때문에 똑같이 왼쪽이 보이는 이렇게 띠처럼 그리면 됩니다. 이게 금음달이 되겠어요. 상현달은 마지막으로 미음에 위치하면은 밝은 부분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사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렇게 점선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점선으로 표시하면은 달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걸 알아두시고요. 용어와 모양을 함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식과 월식. 태양, 지구, 달 위치에 따라서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 일식과 월식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위에 그림에서 태양, 지구가 있고 달이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이 달이 도는 시간이 29.5일이에요. 약 한 달에 한 번이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려면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있어야 돼. 일직선. 그렇게 완벽하게 일직선에 있는 날은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달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먼저 시작을 해보면 A 위치에 있을 때 A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 달, 지구네요. 그때는 여기 A 위치에서는 태양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완벽하게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라고 하고요. 개기일식. 그때는 까맣게 보이고 이게 달로 가려진 겁니다. 낮에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안 보이고요. 원래는 진주색을 사용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형광 같은 색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린 게 이게 뭐냐면 태양의 대기인 코로나가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이렇게 아이고 이 색으로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원래 평소에 보이지 않던 코로나가 태양의 광구를 달이 가리게 되면은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개기일식 때만 관찰할 수 있어요. 네, 코로나가 보이는 거 개기일식 때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분일식인데 B 위치에 있으면 태양의 일부분은 보이고 일부분이 달이 가리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원래는 동그랗게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달이 와서 가리게 되는데 오른쪽을 먼저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달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분을 가리는 현상을 이렇게 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그릴게요. 네.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고 달의 일부분, 태양의 일부분만 가리면서 달이 지나가는 것이 B 지역입니다. A 지역은 지구의 아주 일부 지역이고요. B 지역은 지구의 좀 많은 부분이 태양을 이런 부분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일식은요, 달이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쪽부터 달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태양의 오른쪽부터 일식 때 가리기 시작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식은 여기다 적어둘까요?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린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달이 뒤로 넘어가는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제 그 지구에 의해서 태양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렇게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곳을 본 그림자라고 하고요. 이거를 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반 그림자라고 합니다. 태양의 전체를 가리고 있는 반 그림자는 아주 어두운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반 그림자는 부분적으로 가리기 때문에 아주 어둡진 않고 흐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름달이 반 그림자 안으로 들어오면 흐려진 보름달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동그란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기 월식이 되면요. 여기 보시면 개기월식 이 D 지역은 완전하게 어두운 곳인 지구 그림자 안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때 완전하게 어두운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붉은색 달을 볼 수 있어요. 붉은색 달. 이게 달이에요, 달. 붉은색 달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너무 길어지니까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학생 꼭 물어보시고. 붉은색 달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분 월식 때는요, 달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그림자가 와서 가리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반대로 보이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지구가 점점 가려지면서 지구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지구 그림자 면이 둥그러였나요? 아니면은 각져 있나요? 둥그렇죠?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구 그림자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의 모양이 둥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갈릴레이 시절에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까 앞에 그리고 여기 일식과 월식 때 그 배열을 보시면, 일식은 태양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달이 중간에 껴 있고요. 월식 때는 달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구가 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 달, 지구, 태양, 지구, 달, 그 배열의 위치를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계기일식, 그리고 계기월식, 부분일식, 부분월식이 일어나는 그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달의 위치. 그 다음에 네, 부분이 특이하게 계기일식 때는 태양의 대기인 코로나를 볼 수 있었고, 부분월식일 때는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는 걸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고요. 일식 때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계기월식 때는요, 지구가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달이 지구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달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빛이 산란을 통해서 붉은색 빛은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이 붉게 보인다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성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이 특징을 선생님이 주관식이 아니에요. 수성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해서 이거를 다 쓰게끔 하는 게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긴지 아닌지만 구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때 하나하나씩 막 꼼꼼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몇 번, 한 2번만 정도 보시면 금방 기억해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성은 가장 가까운데 가장 작아요. 그리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과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고 운석 구덩이가 많다. 요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대기가 없으면 온도차가 심하고 운석 구덩이가 많다. 자, 금성은 대기가 있대요. 그러면은 운석 구덩이와 온도차의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진 않겠네요. 대신에 아주 두꺼운 대기가 주로 CO2,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표면 온도가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도 지구의 90배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대기압이 높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한 녀석이 금성입니다. 화성이 아니에요. 화성은 좀 더 많이 작습니다. 자, 화성은 대기가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요.
붉은색 표면은 뭐 산화철 성분이 있어서 붉다고 했죠. 그리고 물이 흘렀던 과거의 흔적이 있고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고요. 극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극지방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가장 크고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로줄무늬가 있다고 했고요. 거기에 더 큰 소용돌이인 대적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모두 다 희미한 고리가 있습니다. 뭐 뚜렷한 고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 고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토성은 특이하게 행성 중 밀도가 가장 작대요. 물보다도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왕성은 헬륨, 수소도 있지만 메테인이 있어서 청록색을 띠고 있고요. 자전축이 누워 있대요.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띠도 이렇게 있고요. 띠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전축이 세워져서. 근데 천왕석은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서 뱅글뱅글 회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왕성,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은요, 천왕성과 성분이 비슷해서 푸른색 계열 파란색을 띠고 있고요. 대흑점이라고 해서 목성에 있었던 대적점과 같이 대기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크게 너무 이렇게 나눠서 외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행성의 물리량이 있는데 이 물리량을 보면 수금지와 목토천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지구가 기준이죠. 질량을 1로 두고 반지름을 1로 뒀을 때 밀도는 5.552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위성 달이 하나 있고 고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량을 통해서 수금지 화까지 지구형 행성, 목토천해는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량이 작은 녀석들끼리 지금 모여 있는 게 지구형 행성, 반지름도 작고요. 밀도는 반대로 큽니다. 고리는 모두 없습니다. 위성은 한 개나 두 개 또는 없습니다. 이런 게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크지만 밀도는 작고 고리가 있고 위성수가 많은 것들이 목성형 행성입니다. 목성형 행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요. 보통 평균 6,000도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광구에는 쌀알 무늬와 흑점을 관찰할 수 있는데 흑점은 어둡고요. 4,000도씨예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흑점은 4,000도씨. 자, 태양의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로 나눌 수 있고요. 코로나는 100만 도씨 이상이 있대요. 그리고 홍염과 플레어를 관찰할 수 있고요. 태양풍도 나오는데 고온의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플레어는 흑점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플레어.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것은 태양의 표면입니다. 이 표면을 볼 수 있는데요. 태양의 대기는 맨눈으로 관찰이 어렵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위에서 보듯이 여기요. 개기일식 때 코로나를 관찰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데 광구를 가리는 개기일식 때는 태양의 대기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태양의 활동. 11년 주기로 흑점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을 태양의 활동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 흑점이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흑점이 많아진다는 것은 활발하다. 흑점이 적다는 것은 태양 활동이 둔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태양 활동이 많아지면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폭염 플레어도 자주 일어나고요. 태양풍이 강해져서 지구의 자기 폭풍이나 지구에서 보이는 오로라가 더 자주 보이기도 하고 낮은 위도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선 전파 통신 방해, 위성의 고장, 송선 시설 고장으로 인한 정전,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게 태양 활동입니다. 태양 활동이 많아지면 이런 게 다 많아지고 태양 활동이 적어지면 이런 게 다 적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생물로 넘어가서 광합성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광합성의 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물이 만나고 빛 에너지를 받아야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겠죠. 보이드 에너지. 이거는 아까 안 적혀 있으니까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알아보는 실험을 이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실험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 전에 BTB 용액의 색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용액의 pH가 산성, 중성, 염기성 세 가지가 있다면 BTB 용액은 노란색 또는 황색으로, 중성을 초록색, 염기성을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지시약이 되겠습니다. 이 지시약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시험관에다가 BTB 용액과 물을 넣고 거기다가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입김에는 항상 CO2가 많이 있다고 했죠? 이 입김을 불어넣으면 이 CO2가 물에 녹게 되고요. 물에 녹은 CO2는 탄산이라고 해서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B 실험관에는 검정말을 넣고 C 실험관에는 검정말을 넣고 알루미늄 박으로 씌워버렸어요. 자, A 시험관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던 대조군이라고 했죠. 자, 이 실험 전에는 모두 다 노란색 또는 황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용액의 색깔이, BTB 용액이 그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있죠. 자, 물은 원래 중성이나 입김의 이산화탄소를 녹여버리면 약한 산성으로 변해서 BTB 용액이 노란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노란색이었고요. 실험을 하고 나면요, A는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아무런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B는. 자, B 시험관은 검정말이 들어가 있고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고요.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해버려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노란색으로 됐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 노란색이 아닌 초록색,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네, 산성이 없어지면서 초록색 또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파란색으로 변한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C 용액은 그대로입니다. 왜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검정말을 넣었지만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없이 그대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번 알아봤고요. 결론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와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험 2번을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 자,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검정말을 3시간이나 놓는데요. 그러면 충분한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 산물,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을 산물이라고 해요. 그 산물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러한 검정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초록색 알갱이를 관찰할 수 있고요. 이 초록색 알갱이가 엽록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시켜요. 그러면 에탄올은 잎을 탈색시킵니다. 색깔을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왜 빠지게 하냐? 나중에 염색을 할 건데 이 염색이 잘 되도록 탈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염색 과정인데요. 잎을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 넣었습니다.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할 건데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을 청남색으로 염색을 시키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예전에는 요오드가 아이오딘이었거든요. 이젠 녹아청이겠네요. 녹말은 아이오딘 용액에 청남색으로 염색된다. 이런 식으로. 청남색은 녹말이다. 아이오디나 칼륨은 엽록체를 염색시키는 게 아니고 녹말을 염색시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실험 전에는 엽록체 색깔이 초록색으로 했어요. 초록색 알갱이가 엽록체였죠. 근데 이 실험 후에는 엽록체의 안이 청남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엽록체 안에 녹말이 있다는 뜻이죠. 왜냐? 청남색, 요오드, 아이오딘 용액은 녹말을 청남색으로 했기 때문에 녹말이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아, 녹말이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엽록체에서 녹말이 만들어지니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고 있고 광합성 산물로는 또 녹말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게 두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자, 아이오딘 용액은 포도당이 아닌 녹말을 염색시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실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빛을 관련돼서 실험을 해볼 건데, 이 조각을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뒀습니다.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잎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시켜주는 녀석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빛의 세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광합성이 활발해지는지를 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하냐? 전등의 개수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켜면서 전들의 개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실험을 통해서 잎이 떠오르는 이유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산소가 잎 조각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그때 많이 붙어 있으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서 잎이 떠오르는 시간의 의미. 자, 산소가 많이 붙어야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떠오른다는 것은 광합성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빨리 떠오른다는 것은 광합성을 또 빠르게 했다는 뜻이겠죠. 이 실험을 통해서는 결론을 안 적었네요. 이 실험을 통해서 결론. 자, 전등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이 빨리 떠오른다. 즉, 전등의 개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이겠죠. 전등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잎이 빨리 떠오른다는 것은 광합성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광합성의 양이 증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춰서 적도록 하세요. 자, 이거 말고도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빛의 세기가 없으면 광합성을 안 하니까 0,0을 지나고요.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구간을 만나고 이산화탄소도 없으면 광합성을 못 하다가 있으면 점점 증가하는데 수평인 구간을 만나고요. 온도가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올라가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수평이 아닌 뚝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나고 있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죠. 증가를 하다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 빛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어떤 일정 이상의 농도가 되면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는 좀 다른 그래프죠.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나긴 해요, 초반에. 근데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 오히려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역할을 현상을 볼 수 있죠. 네. 자, 이러한 실험을 할 때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어떠한 실험 환경을 조절하는 걸 변인을 통제한다. 어떻게 변이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다는 뜻인데, 변인 통제가 있어요. 자, 그 변인 통제에는 통제를 해야 되는 것게 있고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빛의 세기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고 싶으면 다른 요인인 이산화탄소와 온도는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다르면은 빛의 세기한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CO2 농도와 온도를 동일하게 둔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다른 실험을 하면 이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실험을 알고 싶으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변화시키는데 다른 요인은 동일하게 둬야 됩니다.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빛의 세기와 CO2 농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온도를 변화시켜야 그 실험에 대한 올바른 값을 알 수 있겠죠. 네, 통제 변인, 조작 변인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실험입니다. 증산작용 실험인데요. 가는 이파리가 없는, 그리고 나는 이파리가 무성한, 다는 그 동일하게 무성한데 비닐봉지를 씌운 겁니다. 자, 이 실험을 할 때는 위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막아 놓는데, 이 식용유는 물이 자연스럽게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이렇게 놓고요, 실험을 합니다. 자, 간은 시간이 지나도 물의 양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어요. 왜?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못했거든요. 자, 나는 이파리가 많아서요, 증산작용을 많이 하고요, 물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다도 물이 줄어드는데 비닐봉지에 이슬, 습기가 맺힌 것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오고 있고, 그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묻어서 이슬이 되고 있구나라는 증산작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관 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는 공변세포, 표피세포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림을 고를 때 표피세포는 안 골랐네요. 자, 여기 이게 다라고 하고요. 이게 표피세포예요. 자, 공변세포부터 하면, 공변세포는 두 개의 공변세포,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또 옆에 새로운 녀석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변세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점점점점점점 이게 박혀 있는 게 지금 엽록체예요. 지금 커다란 건 아닙니다. 이거 커다란 거는 핵이에요, 핵. 점점점 박혀 있는 게 엽록체인데, 이 엽록체가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광합성을 하고요. 광합성을 하면은 녹말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농도가 올라가서 물이 들어와 팽창을 합니다. 이 팽창을 했을 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안쪽 면은 두껍고 바깥쪽 면은 얇아서 안쪽은 팽창을 거의 안 하고요. 바깥쪽만 팽창을 하기 때문에 팽창을 할 때는 이렇게 두 세포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공간을 기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공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되고요. 낮에는 많이 열려 있고 밤에는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왜냐? 낮에 광합성을 하면은 그때서야 부풀어 올라서 기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대부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집어넣기도 하고 광합성을 할 때는 밖으로 꺼내놓기도 하고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안으로 호흡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이렇게 꺼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가기만 하지 바깥에 있는 수증기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뭐 들어오더라도 그게 뭐 쓰이진 않아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가는 곳은 기공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피세포. 공변세포 주변에는 이루어져 있는 게 표피세포인데 표피세포는 아무런 점이 없죠. 이 점이 뭐냐면 엽록체였는데 엽록체가 없다. 광합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 표피세포와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는지 없는지 기공을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공이 열린 상태에는 보통 낮에 관찰이 되고요. 기공이 닫혀 있는 상태는 주로 밤에 관찰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 보고 두세 번 볼 때마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과학이 7월 3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고 중간에 또 시간이 날 때 한번 보고 주말에 한번 더 보면은 시험을 풀 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